우리 학교에서 일변놀이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이렇다고 어쩔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하지만 우리 광장에서 어쩔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를 학교에서는 시작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사회 이슈를 갖고서 그냥 사회 이슈가 곧 수업의 교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억제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정치에 대해서 교사는 관여하지 마라. 교사들은 의식화 교사로 몰릴까 봐. 그래서 의식화 교사로 몰린다는 것은 하나의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사가 자유롭게 아이들하고 살아있는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예, 교육 발전과 교육에 대한 간절함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6.3 지방선거 중 교육감 선거에 제가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분들을 통해 교육의 세계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하면서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이신 박효진 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지부장님, 또 인천시 교육감 예비 후보이신 임병구 전국 교육자 자치 혁신연대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새벽길을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서울에서 이 부지런히 일찍 깨어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두 분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30년 평교사 정신 박효진입니다. 교육을 살리겠습니다. 학교를 아는 사람만이 교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임병구 후보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새벽 기도, 새벽 미사, 새벽 예분 들어봤어도 희망의 모닝콜을 이렇게 빨리 한다는 건 몰랐어요. 드디어 이제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희망을 알리는 모닝콜을 저도 따라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조금 더 소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님으로 나오신 우리 박효진 후보님께서는 30년 동안 교직 생활 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본인을 조금 더 소개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경기도 지금 교육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 경기도 교육감의 전 이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관리상 본부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경기도 교육을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망친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어떻게 하면 경기 교육에 희망을 만들까 이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은 저희 임병구 후보님께서도 조금 더 자기소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 영상에 나온 것처럼 얼마 전에 인천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책 이름이 책 임병구. 임병구에 대한 책이라는 의미와 함께 책임지겠다는 병구, 책임병구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책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임병구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고요. 요새는 학생의 하루를 바꾸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학생의 일상을 바꾸는 그런 친절하고 자상한 교육감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길을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임병구 예비 후보님이 이제 방송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저기 박효진 예비 후보님이 근데 임병구 후보님도 같이 출연을 해달라는데 경기도와 인천은 붙어 있긴 한데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각별한 인연이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경기 종교조 지부장 역할을 했었고 우리 임병구 선생님 후보님은 인천 지부장 그러니까 정교조 지부장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했죠. 그리고 아까 조계사에서 이명박 퇴진 선언을 하고 단식 농성도 같이 하고. 네. 2008년에 그 당시의 인연이 이렇게 같이 이어지신 거군요. 네, 저는 아까 오프닝에서도 오프닝 저희 VCR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의식화된 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박효진 후보님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왜냐면은 제 친구 중에서도 최근에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미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전교조라고 하면은 다들 조금 보수 세력에서 붙인 어떤 프레임 때문인지 뭔가 꺼려하거나 아니면은 나랑은 좀 다른 문제야라고 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프레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선생님들이 다른 생각, 자유롭게 생각 못하게 옥죄해 왔던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조금 생각만 다르게 하면 의식학 교사라고 몰아친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바꿔보자고 했던 정교조 선생님들 움직임 전체를 규정해서 마치 정교조, 곧 의식학 교사, 불온한 교사 네. 이렇게 했던 거죠. 단적인 예로 경기 교육감을 하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의 주 슬로건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교조 반대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걷어내야 될 내용들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조금 걷어내야 되고 앞으로는 바뀌어야 될 사회 인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저희 또 임병구 예비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해직 당할 당시 학생들이 전경버스에 몸을 던지면서 막아섰던 일이 유명합니다. 이제는 그 학생들이 다 학부모가 됐을 듯한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교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보수 후보의 슬로건이 전교조 아웃이었어요. 프랜카드도 걸기도 하고 여전히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서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를 해직을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전경버스에 몸을 던질 때 그 당시가 89년 전교조가 태동할 당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당시에 전교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과 가장 잘 통하는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졌던 거거든요. 그런 전교조 정신이 지금 많이 이제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가장 속상한 건 그 당시 이제 참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참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오염되어 있습니다. 당시 참교육은 정말 학생들과 서로 따뜻한 교육을 나누는 걸 참교육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마치 폭력으로 훈육하는 것을 참교육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가 쓰고 있어서 맞아요. 그 말을 되찾는 것부터가 저희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교조 그러면 저도 이제 집회를 전교조가 하면 2000년대만 해도 엄청난 몇만 명이 나와서 했고 예. 어떤 주도적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왜 전교조가 타켓이 된 거는 세력이 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임태희 그 경기 교육감도 그러고 서울시 교육감 나온 모든 보수 교육감들도 전교조 아웃만 이치고 갔잖아요. 네. 근데 전교조가 요즘은 세가 많이 약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전교조에서는 이렇게 전교조를 뭐 무슨 악마하고 무슨 이런 거 하는데 어떤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대응보다도 네. 여지가 많이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이슈를 갖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거리에 나오는 건 쉽지만 자신을 지킨다, 지키기 위해서 모이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선생님들은 조금 익숙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저는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은 전교조 하면은 굉장히 사실 그렇게 프레임 자체가 씌워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정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강하게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분 모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두 분을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 두 분께서 서로 이 사람이 진짜 교육 전문가다. 이분은 교육감 하면 정말 잘하실 거라고 이렇게 좀 서로 평가 좀 해주시죠. 평가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어떤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부탁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먼저 하시죠. 우리 병구 후보님은 이렇게 예민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선마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많이 살았고 그 서해 바다의 넉넉함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책임감, 인천교육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잖아요. 실제 책임감도 강하시고 그래서 그 흔들림 없는 사람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아까도 VCR에서도 나왔지만은 정말 포용하는 도시 인천의 바다 정신을 되찾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임병구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효진 후보님은 제가 알기에는 가장 그러니까 조직의 달인이 되려면 현장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현장감이 가장 또렷하고 현장감이 있다는 건 그만큼 교사 대중에 대한 애정,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일상생활에서 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교육감에 직접 나서시겠다고 하는 것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후보,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교실의 풍경을 가장 익숙하게 읽어온 후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경기라고 하는 그 막중한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교육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무너졌다. 아이들의 요즘 어떤 의식이나 이런 정신, 역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교육이 바로 서야 하는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대한민국 모든 교육 현장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수도권인 인천 경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천 경기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냐? 지금 현재 교육감이 두 군데 다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지금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좀 해주시고 나는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좀 내주시죠. 네, 박효진 후보님 먼저 말씀. 예, 그럴까요? 네. 경기교육 상황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현 교육감이 너무 모르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광명의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 정원을 미리 결정하잖아요. 225명 결정된 상황인데 90명밖에 보내지 않았어요, 학교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 90명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또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광명으로 전학 오는 모든 학생들 그 학교만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또 그 지역에 가면 골고루 배정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학교로 다 간다니까 또 항의를 했겠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루 만에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어디 지역에 다 자기 전학 갈 수 있게끔 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혼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지 그런 내용이 빠지고 현장의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 근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최근의 문제고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곳곳에서 그런 일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 아이들, 학부모들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을 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그 출발을 보면 이 사람 정치 이력은 충분하잖아요. 장관도 해봤고, 그래서 실장도 해봤고. 이런 사람이 학교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육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일을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또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교육감 한지 벌써 4년이나 됐는데 그렇죠. 4년이면 이제 뭐 대부분 업무 파악도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정치에만 신경 그렇죠. 쓰고 있나 봐요. 교육에는 신경 안 쓰고. 네. 앞으로 정치인들은 교육감 못 되게 좀 정치인도 교육의 전문가라면 몰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인천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뭐 인천은 정치인 출신 교육감은 아닙니다. 현장 출신 교육감이 지금 8년째 교육감을 하고 있어요. 아, 보수 교육감인가요? 아닙니다. 진보? 네, 진보 교육감이 성향의 잘못돼요. 교육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 2번 하시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들어서 그런지 또 현장과 많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천교육 문제고 최근에 사례를 보면 언론에 많이 나왔듯이 특수교사 선생님 한 분이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너무 과다한 업무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순직 처리가 되고 최근에는 또 재해라고 인정이 돼서 보훈부에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아픔과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자꾸 치적 중심의 실적 중심의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인천교육의 어려움이고 또 최근에 알려져 있다시피 인천에 전자칠판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자칠판 비리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 것도 교육청이 행정을 촘촘하게 살피지 않아서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이제 행정의 누수가 생기는 건데 그런 누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기보다는 자꾸 뭐 잘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버스 광고, 뭐 지하철 광고, 뭐 엘리베이터 광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인천교육은 자꾸 내실보다는 외형, 그다음 치적, 홍보에만 빠져 있고 있다는 게 인천교육 문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아까 또 다솜님께서 댓글로 탁상 공론 안 된다. 현장에 있어야 해요라고 이렇게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 두 후보님께서도 아까 이렇게 강조해 주셨던 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라는 말이 좀 같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력 격차, 교사 소진, 학교 민주주의 약화, 리박스쿨 등의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울의 소리 오늘 희망찬 모닝콜에서는 리박스쿨 문제와 학교 민주주의에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새 많이 리박스쿨에 대해서 또 많이 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교육청이 리박스쿨 관련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고요. 인천시 교육청 역시 리박스쿨 관련 인천 늘봄학교 운영 사례가 없다라는 입장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두 후보님께서는 인천과 경기 역시 리박스쿨에 오염된 바가 없고 지금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임병구 후보님께서 그러면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리박스쿨이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긴 했는데 인천교육청의 조사 결과 강사 두 분인가가 뭐 리박스쿨 관련한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 뭐 강사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업체로부터만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다양한 업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서 학교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요. 근데 저는 리박스쿨 문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관찰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돌봄학교, 그 다음에 방과학교에 강사를 훈련하는 구조를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양성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학교랑 어떻게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교육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좀 내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덮어놓긴 했는데 네. 그 문제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과 교육 활동 자체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박효진 후보님께서도 생각 궁금합니다. 그 리박스쿨 내용들을 보면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경기의 학교 수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 많은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제 학교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 선생님이 네. 성 관련 강사를 오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성교육이 아니라 성령. 성교육이 아니라 그런 강사를 보내주는 오. 그런 내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작업들이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우리 경기도의 교육청에서는 한강 작가의 네. 책을 또 학교 도서관에서 업체게끔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네. 대체되는 비슷한 류의 자기들 기준을 봤을 때 다 책을 빼내고 다른 책들을 도서관에 다 집중적으로 실제 배치했거든요. 네. 이런 움직임을 볼 때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 조사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반드시 앞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이 그 구간이 매국화되는 부분, 김구 선생을 비하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이게 놀이처럼 번지고, 그 초등학생들이 자료 가져라면 일베에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일베 논리를 펼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교육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또 내란 일어난 작년에 진보교육감 인천교육감은 내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리박스쿨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저기 경기교육감은 원래 국민의힘 출신이라 그러는 하지만 인천교육감은 진보 그 서울교육감에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어떤 역사의식이나 어떤 교육 문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무슨 책 비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교육감이 두시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매우 궁금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 굉장히 그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두 후보님께서는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니박스쿨이 지금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분이. 예, 학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일배놀이를 한다. 그리고 부엉이 바위 이야기를 하고 농담에 모든 것을 섞어가지고 조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 부분을 그냥 어쩔 수 없어. 아이들은 그 시기에 자극적인 것을 필요로 해. 정도로 넘기기에는 큰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냥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것은 매국에 가까운 행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국과 우리가 이렇게 내란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용납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이 시기 성장기에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주입되는 인식이면 안 되잖아요. 내부에서 교육 과정 중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로부터 뭐 일배놀이라든지 뭐 자기들은 무슨 뭐 애국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매국 극우화 놀이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지선 끝나면 교육감들이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걸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교육 문제에서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고 지금 외국에서는 무슨 SNS를 금지하는 법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발의가 돼서 SNS가 청소년을 많이 퇴폐화시킨다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와도 연결된 건데 좀 내란 공범들 사법부 판단 이런 것들도 교육감님 후보들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런 판결들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이런 어떤 내란 범을 옹호하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볼 건지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 부분이. 끝없이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토론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선생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교사들의 권리가 정치 기본권이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교육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아이들이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삼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교사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지금 못 펼치는 것이 교실 안의 풍경입니다. 교실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교실 안에 토론이 일어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배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게 스스로 토론하면서 이건 내 생각이 편향돼 있구나, 내 생각이 좁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과정들을 교육활동에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들을 조금 더 사회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뭐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입법활동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제가 저희 딸애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합법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거 누리는 건 교사가 간섭하면 안 되지만 어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범죄잖아요. 또 내란을 선동하고 윤어게인을 찾는 건 범죄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은 정치적인 어떤 자유가 없다고
아이들이 그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것도 말리면 안 됩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건 입법이라도 해서 교육감이 되시면 지금 이재명 정부 또 국회 이에게서 입법이라도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 분이 이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지금 자존감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가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올려야 의지를 갖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나설 수 있거든요. 그럴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려면 입법기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교사 정치 기본권이거든요. 이거는 끝없이 법적으로 다퉈왔지만 한 표, 두 표 이 차이로 실질적으로 거부당해 왔던 거거든요. 이제는 이것을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선생님들도 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진다는 거고, 그랬을 때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믿는 이유는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그리고 상황이 되면 적극적인 자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사회에서 갈등이 지금 해결 안 되고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할로 이 갈등을 새롭게 만드는 이 모델을 만들고 이것을 사회에 어떤 공개함으로써 사회가 따라갈 수 있는 학교부터 새로운 민주주의를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광장의 민주주의가 이제 학교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민주주의가 이제 교육되는 게 아니라 체험되는, 실현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학교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맞아요. 광장의 민주주의가 학교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 저도 와닿습니다. 네. 조금만 제가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동두천 성평관리소 1인 시위를 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혼자 피켓을 들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좀 떨어진 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떤 한 학생 2명이 이제 저를 보면서 이렇게 힐끗 쳐다보더니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이러고 딱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것은 뭔가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엄청 극우화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정말 재미있는 놀이 혹은 단순한 어떤 재미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제대로 된 역사 교육,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좀 많은 고민거리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남녀 갈등도 우리 사회의 정말 커다란 고민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2024년도에는 학교 교내에서 어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향한 딥페이크 사건도 있었고요. 많은 여학생들이 아직도 남학생들의 성희롱적인 그런 모욕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혹은 그런 말들로 인한 학교 폭력이 아직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들어와서 교실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성평등에 관련한 담론이 학교 안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돼야 될 텐데, 성평등과 관련한 담론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회에서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제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성평등 담론하고 사회적인 이제 민감한 이슈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 문제가 교실에 토론되는 것조차를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이 따뜻한 민주주의의 온실 같은 그런 공간이 되게 사회가 보장을 해주는 게 일단 지금 모든 이슈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모, 얼평, 몸평이라든가 그다음에 딥페이크라든가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생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선생님들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심하게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이런 것도 지금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윤석열의 이제 불법적 내란이 일어나고 이제 뒤바꾸는 그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그 후에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윤석열이 구속되고 사형을 구형받았음에도 지금 이게 잠잠해지지 않고 일부에서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한길이나 황교안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일까지 지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네박스콜 작전을 시작으로 지금 내란까지 갔잖아요. 불법 기한까지. 그게 나는 연관됐다고 보거든. 이 사람들이 네박스콜 하는 사람들이 만일 내란이 성공했다면 아마 사냥에 나섰을 거다. 뭐 빨갱이 사냥 옛날 우리가 한국전쟁 때 들어봤죠. 이런 걸 하려고 한 걸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이명박 때 그 잘못했던 교육, 그 일베 교육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 등 해가지고 그때 교육 받은 사람들이 지금 20대들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이 민주주의 교육, 지금 이제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들한테 정치적인 어떤 권리를 주고 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걸 또 정치 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지금 두 분께서는 이런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 대안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거 돌아보면 윤석열 내란 세력이 뱉었던 말들의 특징은 차별과 혐오였어요. 대표적으로 아이들, 친구들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고 대통령 입에서 나왔어요. 그건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잖아요. 누구의 권리가 보장되면 누구의 권리가 침해된다. 라는 것은 이거 아주 이분법적이고 차별 혐오의 대표적이고 그것이 학교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란 세력들의 생각들을 걷어내는 것, 이게 학교에서 내란을 청산하는 저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되려면 이게 권리가 구성원들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선생님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빨리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이 보수 이게 내란 세력들이 선생님을 공격하는 것을 법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법적에서 선생님을 쟁송에 휘달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다툼이 되니까 선생님은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는, 그게 전국적으로 사례가 퍼지면 선생님들은 다 위축되는 겁니다. 이게 몇 가지 사례에서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내란을 막겠다고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참여했다고 어느 지역의 정치인이 법적으로 걸었어요. 그 선생님은 그 쟁송으로 계속 걸려다니고, 저도 어떤 제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그래가지고 좋아요 눌렀다고 2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저 위축되는 제 자신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제가 최후 변론에서 이들은 여기까지 저를 데리고 온 것만 하더라도 엄청 성공한 거다. 저도 페이스북에 위축되는 걸 느낀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실제 위축되고 있었는지 페이스북 활동을 확인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약률이 달성률이 90% 넘는 90몇 프로죠.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주겠다 공약했다면서요. 그럼 빨리 해달라고 이 얘기 하시지. 왜 안 하세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아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문제까지 짚을 수 있도록 빨리 해달라고 하면 좋겠고요. 지금 민주주의 교육 중요성 너무 중요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아이들이 극우화되는 성향을 보고 전에는 젊은이들이 국민의힘 지지 안 했잖아요. 극우화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선거 연령을 16살로 낮추자. 정말 비열한 그런 건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그 아이들이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도 안 하고 투표 정치적인 이런 교육도 안 시키면서 선거 연령만 낮추자는 이런 그 국민의힘 이 얘기 어떻게 정말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러니까 뜬금없고 돌발적인 제안이긴 하지만 그러나 16살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건 시대 추세에 맞다고 저는 보고요. 어느 분의 입에서 나왔든지 간에 어쨌든 16살에게
선거권을 주어서 그 아이들의 민주의식을 좀 더 고양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에는 좀 동의합니다. 대신 그 전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끼리 서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교실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발언할 자유를 줘야 되고 좀 재갈이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아이들만 정치 권리를 누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끼리 서로 논쟁할 때 그 논쟁을 중재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교사들이 열어가는 건데 그런 교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선거 연령만 16살 낮춘다라고 해서 사회가 앞으로 나간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거 연령 하향을 계기로 해서 그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어디까지 정치 요구를 보장할 것인가를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선거 연령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여기 맞아요, 댓글로도 16살 선거권은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많이들 말이 안 말씀하시고 아니 교육도 안 시키고 뭐 선거권을 주자는 건데 네, 그래요. 아마 네, 저도 사실은 이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제가 학생일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누구의 입에서 나왔든지 간에 어떤 저희 임병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추세이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과 동일하게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정말 교사들에게도 어떤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에도 저도 100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초신님께서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야 이제 이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 있으면 아무런 어떤 대안도 없이 또 어떤 문제 해결도 없이 무조건 그걸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네. 네, 제가 혹시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어떤 분께서 16살이 뭘 아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네. 저는 16살이 충분히 맞아요.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라고 하면 없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젊은 친구들을 바라볼 때, 이 친구들을 바라볼 때 신뢰와 믿음으로 바라보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권리를 확장돼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발전 방안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말씀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제반 환경들을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율적 고민을 받아 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육감 맞아요. 선거에서 근데 제가 매우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교사들의 어떤 정치적 활동을 독재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무관심으로 만들려고 안 했겠지만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오면서 이제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그게 안 된 겁니까? 왜? 결코 거기까지는 못 간 거죠. 못 간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계속 노력을 했지만 한쪽에 그렇게 가는 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 세력이 누구예요? 그 세력이? 저는 우리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친일 잔재를 청산 못한 세력들, 거기에 국민의힘이네 결국은. 기생하는 세력들이 있고, 네.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많은 비논리를 확산하고 있고, 그들이 결국은 혐오와 배제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저희 박효진 후보님 말씀 조금만 제가 더 첨언 드리자면은 토끼풀이라고 하는 청소년 언론이 시사인하고 같이 이 극우 청소년들을 취재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기사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읽으면서 어른인 제가 이 청소년 친구들보다 더 낫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적극 찬성하고 하지만 동시에 두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같은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에도 저도 힘을 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여기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어떤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올 거라고 보고요. 또 정교조 두 분 다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효진 예비후보께서는 학생 주도 교육 등 6가지 내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어떤 정책들이 시급하다고 보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학교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학생들이 거기서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학교여야 되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학교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지 못한 여러 원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학생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해보자. 학생 중심이라는 것은 학생을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는 또 많은 교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 가야 될 방향을 갖고 자기 의지를 더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학교여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지금 내려와 있는 많은 정책들이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던져진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널봄, 돌봄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너무나 자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필요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준비된 상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준비 없이 해라, 학교는 그냥 따르니까 선생님들 사기가 바닥으로 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이렇게 세우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감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학교의 선생님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 그리고 그들이 긴 시간 동안 장치받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진정으로 맞아요. 자기를 높이는 과정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딸애도 여러 번 고발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슬프지만 학교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조금만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작년 6월에 예. 이제 여러 민주 열사들 추모제에 다녀왔었어요. 거기에 제가 영정도 닦는 그런 일도 했었는데 서희초 사망 사건에 있었던 그 교사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많은 교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사실 교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 많은 카메라들이 찍고 있었는데 다들 마스크로 가리고 오셨거든요. 저도 조금 많이 좀 울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2026년인데도 아직까지 교권의 추락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에서 저도 많이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런 교사들의 입장에 많이 공감이 또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가서 저희 임병구 예비 후보님께서는 시교육감 권한 축소 등의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에서 여러 약속들 하고 계신지 같이 얘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게 교육 주권자에게 교육 주권을 돌려주는 것이 이 시대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뭐 당원 주권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주권이라는 개념이 국민들에게 내 권리를 내가 구현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활발하게 일으키고 있는데 교육 분야만은 지금 그게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뭐 교육 주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는 교육 주권자라는 표현을 써서 교육감이 권한을 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나눠서 분권 체제를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후 교육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권한이라고 하는 건 재정과 사람이거든요. 뭐 재정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천의 재정이 고갈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심지어 인천의 정부시로 이슈화된 게 지난 여름에 에어컨을 키지 못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학교가 어려운데 교육청은 자기 사업하느라고 자기 예산을 쥐고 안 내놔요. 교육청이 쥐고 있는 예산을 일단 풀어서 학교의 급한 일부터 쓰게 하는 것이 좀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주권 시대에 맞다고 보고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무상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육 이렇게 했었는데 무상급식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무상교육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이 정부는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사회에 걸맞는 기본교육 시스템을 교육체제에 구현하는 것이 또 우리 과제입니다. 기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작은 부족함도 채워주려고 하는
기본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세밀한 관찰, 세밀한 관심 이런 것을 행정을 통해서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는 이후 교육감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많이들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AI 시대잖아요. 네. 아이들도 지금 현재 대학생들도 AI 아니면 수업을 못 할 정도로 많이 그렇게 지금 AI 의존하고 초등학생들도 AI 이런 어떤 교재를 만들어라면 똑같이 AI한테 물어봐서 가져오기도 한다는데 AI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SNS에 대한 오염 때문에 예. 다른 나라들이 지금 뭐 입법으로 그걸 막으려는 나라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뭐 교육감이 되시면 AI 세대 첫 교육감이잖아요. AI가 학생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AI는 명확하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잘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 받는 사람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도움 주는 사람이 주인이면 사람이 노예가 되는 구조죠. 그리고 교육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발달 단계입니다. 네. 어린 나이 초등학생들이 AI를 만날 때와 중학생이 만날 때와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만날 때가 달라야 되는 거죠. 똑같게 그냥 방치하는 것은 이 사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 고민이 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예 첫 번째 주인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아이를 도구를 잘 쓸 수 있게끔 문해력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밀려오는 양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부모들이 자식을 다 도와준다고 결국 자식의 인생이 없어지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자란 자식들은 부모를 무시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비슷한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중요한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맞아요. 뭐 이제 SNS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오히려 좀 해를 끼친다는 결론이 체계적으로 나서 그걸 막으려는 입법도 되고 있는데 AI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죠. 아이들한테 유익한 AI가 될수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데 그 부분은 AI 첫 세대 교육감이 되신다면 꼭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두 분이 교육감이 되려면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보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여러 분 되실 텐데 단일화를 해서 우선 후보가 돼야 이제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박효진 예비 후보님.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학교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교육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려면 지금 학교 현장, 학교 상황은 학교를 아는 사람만이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살릴 수 있다. 그런 게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학교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고 오세요. 시청자들 보시고. 네, 대표님 보고. 뭐 유세하는 식으로 소개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학교를 잘 아는 사람이 교육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잘 아는 사람이다. 30년 평교사 정신 박효진 경기교육을 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에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정말 여러분이 지금 나오신 것 같고 여기 다녀가신 분도 계세요. 경기교육감 예비 후보님들도.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천의 단일화는 조금 복잡합니다. 보수 세력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는 관측이 큰데요. 진보계 단일화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른 지역도 다 복잡하지만 뭐 인천은 잘 풀어가려고 시민단체들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저는 뭐 그 흐름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 단일화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단일화 경선에 이제 참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천은 2010년부터 2014년, 2018년 또 2022년에
뭐 단일화 과정은 없었지만 어쨌든 단일 후보를 만들어낸 그런 저력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보의 방향에 맞는 그런 단일 후보를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 역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요. 네. 결국 오늘 출연하신 거는 이제 예비 후보로서 좀 네. 뭐 많은 분께 그 뭔가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시간도 마지막 됐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 왜 내가 경기와 인천교육 적임자인지 한 번 더 강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한 뭐 2, 3분 해서 박효진 임병구 예비 후보님 순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제 30년 평교사 정신 박효진입니다. 저는 교육 활동을 했고 교사로서 경기 교육을 긴 시간 동안 경험했고 바꿔올리고 노력했습니다. 그 힘이 저에게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저는 현장을 책임지는 그리고 교육을 살리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 많은 경험을 하고 교육을 바꾸려고 노력한 그 과정이 저는 경기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반드시 경기 교육을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임병구 후보님께서도 네. 인천 안에서 인천 교육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20년 가까이는 뭐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활동을 해왔고 지난 10년 동안은 제가 교육감을 해보겠노라고 여러 차례 경선도 했습니다. 교실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교육 행정 경험도 있고 교육청 일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행정을 감시하는 거버넌스 역할도 많이 감당했었습니다. 교실과 교실 밖, 그 다음에 교육청과 교육청 안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해온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인천교육 전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정을 맡을 때 학교와 행정을 연결해서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정책을 구현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네. 예, 찰스리님이 인천교육감 후보 내가 좋아합니다. 확실히 응원합니다. 말도 잘하시네요. 뭐 이렇게 했고요. 네. 또 모정아님은 박효진 후보님 교육 차력이 확실히 다르네. 현장성 있고 남다르네. 이렇게 하셨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저희 임병구 후보님 다음번에 뵐 때는 정말 단일 후보로 또 나중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정말 학교의 풍경, 교실의 풍경을 가장 잘 아는 두 후보님들 같이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이 두 분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왜 경기와 인천교육의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좀 강조할 수 있는 시청하고 인사도 네, 드리면서 기회와 함께 네, 마지막으로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도 같이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 교육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경기 교육을 살려내는 게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경기 교육이 어려워진 많은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현재 임태희 교육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이 더 이상 경기 교육의 교육 수장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안을 갖고 실제 경기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태희 교육감 시대 끝내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발성을 높인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의 경기 교육을 상상합시다. 네. 경기 교육 아름답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보 교육 출발한 곳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다시 교육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경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희망으로 경기 교육을 바라봐 주십시오. 30년 평교사 정신 박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병구 후보님도 마지막 인사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 조계사에 계실 때 백은종 대표님을 뵀던 기억이 오늘 떠올라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박효진 후보의 1+1 후보로 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단독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아. 그래서 인천 교육 문제만 가지고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인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백은종 대표님과 박효진 후보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이렇게 오셨는데 제대로 시청자들이 좀 짧은 시간이라 한 분이 얘기해야 되는데 예.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예. 말씀하실 기회가 좀 짧아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 단일 후보 두셔가지고 네. 또 그때 한번 오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조계사에서 2008년도에 뵀던 분 오늘 다시 만나 뵙게서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초심 백은정 희망찬 모닝콜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치면서 오늘 매점말 이슈는 이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입니다. 작년 9월 8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양당 대표와 마주 앉습니다. 오찬을 겸해 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의제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임할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는 물가, 관세, 환율, 부동산 등 각종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하며 이미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사를 제1야당의 수장으로 마주 앉아야 한다는 현실에 답답함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두 분 정치에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여야 그 회담, 영수회담.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나자고 그랬는데도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던 그 누구. 이제 만남은 자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심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고 여당이 여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통 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요.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 나간다는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입니다. 오늘 한국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세 분이 진짜 중요한 자리에 만나셨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설날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마지원 기자는 어떻게 네.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지만은 정청래 대표 역시 민주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동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랄 걸 좀 바라야 된다. 임병구 예비후보님이 잘 돼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의 현 그 상태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가서 어떤 행패나 부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과 단일도 못하고 내란 수기를 찾아가서 울고불고 윤석열 중심으로 뭘 하자고는 지금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사실은 내란 선동은 범죄잖아. 이런 상황에 오늘 만난다는 게 나는 매우 불편한 마음인데 또 대국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해야 되면서 만나는 것 같은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 만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 지르고 이런 거나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반드시 끝으로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는 처절한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분명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정의 언어를 내려놓고 국정 파트너로서 최소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당부해온 초당적 협력의 요청은 협상이 아니라 이 마지막 경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버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만약 이마저도 정쟁으로 재료로 삼는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정 파트너의 자격을 포기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스스로 있다고 봅니다. 예, 조심 백은정의 희망찬 모닝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내일 아침 5시 더 좋은 소식으로 더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공기처럼 상쾌한 하루, 희망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예, 우리 주먹 쥐고 인사 한번 하죠. 예,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